그 신뢰를 못 받는 사람들은 신뢰를 못 받는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할까요, 대표님? 되게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 중요할까요? 신뢰를 못하는 사람은 제가 손절당할 수 있잖아요. 나쁜 결과와 나는 손절당하고 발뺌하고 네. 그다음에 성과 중심적으로 네, 이기적으로 그쵸. 움직이고 네, 이거 내가 저 성과가 나오면 난 버림받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거? 대부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건 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성과가 떨어지면 날 버릴 거야. 그죠. 그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고 네네. 특히 비즈니스에 있어서 신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래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비즈니스가 빨리 진행돼요. 네. 신뢰하기 때문에. 네.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맞아. 저 친구 저거 제대로 할까? 그리고 평판이 별로 안 좋던데 혹시나 나한테 뒤통수 치지 않을까? 그러면 사사건건 의심하게 되고 네. 일의 진행은 늦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신뢰는 곧 속도와 직결된다. 라는 부분이 한 신뢰의 가지. 가치가 엄청나네요. 그죠. 예를 들면 대표님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대표님께 어떤 부탁을 했어요. 네. 비즈니스적으로 좀 협업하자고. 네. 너무 신뢰해요. 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근데 신뢰 안 하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 신뢰 안 해. 그리고 평판도 별로 안 좋아. 네. 그런 사람이 대표님께 어떤 협업 제안을 해요. 그럼 고민되거든요. 그죠. 답변도 제대로 빨리 안 하고. 여러 가지 조건 따지고. 네. 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신뢰의 의미는 첫 번째는 속도와 직결된다. 두 번째는 이거 신뢰가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신뢰는 네. 비용과 직결됩니다. 비용. 저 사람을 신뢰하면 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서 협상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간도 딜레이 되고 사람도 더 투입돼야 되고 장치도 마련해야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저 사람 믿지 못하니까 계속 끝도 없이 해야 되니까 장치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럼 비즈니스가 진행이 안 되죠. 이 결과가 계속되다 보면 업계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원하는 것을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고요. 네. 업계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 처리가 안 돼요.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 원하는 것을 얻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아, 이거 엄청 비싼 거네요. 신뢰라는 게. 신뢰는 비싼 거죠. 예. 신뢰는 신뢰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것을 협상하지도 않고 비용 들이지도 않고 시간 들이지도 않고 얻을 수 있고 신뢰 자본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못 얻어요. 얻을 때 시간 많이 걸려요. 비용 엄청나게 때려박아야 돼요. 왜? 업계에서 이 사람 신뢰를 못하니까 위약금도 세게 걸고 저 사람이랑 일 한번 하려면 대형 로펌 써가지고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이랑 일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신뢰는 비싼 거다. 신뢰는 생각보다 신뢰 자본은 가치가 굉장히 높다. 아,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대표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실 신뢰를 안 잃고 오히려 신뢰를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신뢰가 깨지게 되고 이 업계에서 신뢰가 바닥이면 내가 일하는 데에 있어서 사사건건 태클이 들어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건 거죠. 그리고 이 신뢰를 못 받는 신뢰라는 이 보물을 못 모으고 있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신뢰 자본을 쌓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까먹는 거죠? 까먹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똑똑하긴 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은 신뢰를 하지 않는 유형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유형. 말을 할 때 말끝마다 내가 이거 다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꼰대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 너는 틀렸다. 나는 맞고. 쭉 들어보면 결국 자기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 해봤다. 나는 모든 경험이 다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말
내 말이 맞아. 이런 유형들. 나는 다 알아. 세일즈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고객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가 맞다는 구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시시비비 구도로 파고들면서 네. 자기가 맞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유형들은 네. 신뢰를 모으기가 힘듭니다. 신뢰자분은. 네. 두 번째는 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는 팩트 폭행에만 골몰하는 유형. 뼈 때리는 말만 하고 네. 그 뼈 때리는 말 때문에 상대의 감정이 틀어져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로봇이랑 비즈니스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맞는 말이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감정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맞는 말을 이야기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뢰는 감정과도 직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감정적으로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을 신뢰를 하는 건 거지. 네. 감정적으로 이 사람 호감이 가지 않는데 신뢰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감정적으로는 싫은데 마음을 신뢰를 한다는 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네. 기본적으로 감정과 신뢰는 같이 가거든요. 네. 신뢰도 일종의 감정일 수 있고, 그죠?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 케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네. 감정 케어를 전혀 하지 않고 드라이하게 뼈 때리는 팩트 폭행만 계속해요. 네, 네. 그런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성급한 사람들. 성급. 시간적으로 계속 좋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 되는데 네. 본인이 너무 성급한 유형이라서 상대방에게 계속 닥달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이메일 페이스로 보내요. 자기 페이스. 맞추라고. 시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쓰는 건 거죠. 네, 네. 이런 유형들 많잖아요. 네. 그죠? 아침마다 연락하고 밤에 퇴근하고 나서 카톡 보내고 자기의 시간 타임테이블 스케줄에 쫙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겠구나. 이런 사람들 신뢰 못하죠. 그렇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건 거고 협상도 같이 하는 거고 일도 같이 하는 건 건데 자기가 왕도 아닌데 모든 시간을 자기 패턴에 맞춰요. 그러면 신뢰하기 힘들거든. 이 사람이 설령 너무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신뢰는 못할 겁니다. 네. 이런 유형들. 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네. 누구라도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암시하는 유형.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과가 나지 않으면 너랑 지금 일은 하지만 네. 지금은 웃고 있지만 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중간중간에 툭툭 암시하는 유형. 네. 그런 유형들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같이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깊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건 거죠. 저 1번부터 4번까지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그 사람 얼굴이 다 떠올라서. 동일이는 아니죠. 예. 동일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 예. 그래서 이런 유형도 사실 좀 무섭거든요. 예. 같이는 하고 있지만 웃고는 있지만 비즈니스는 같이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성과를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네, 네, 네. 라고 생각이 들면 깊이 있는 신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평소에는 위하는 척을 해요. 굉장히 배려를 해줍니다. 네. 근데 결정적일 때는 협력의 대상이 아니고 네. 성취를 위한 수단임을 뼈 때리게 느끼게 하는 유형. 평소에는 막 생일도 챙겨주고 좋은 말도 하고 하다가 뭔가 붉어졌어요. 네. 이럴 때는 나는 결국 수단이구나. 나는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딱 느끼게 하는 유형. 그러면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나중에 본색을 드러낸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면서 네. 아, 저 사람이랑 계속 같이 가기는 힘들겠구나. 나는 결국 수단이구나. 네, 네. 나도 떠날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이 사람은 날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게 상호성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하는지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거울이기 때문에 네, 네. 저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나도 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6번째 유형은 자신의 기본적인 판단에 너무 의존해서 네. 손쉽게 어떤 상황,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네. 단정 지어버리는 유형들. 그 사람 그래 딱. 그 사람 그래. 내가 알아. 내가 한두 번 봤더니 그 사람 딱 그런 사람이야. 성급하게 단정 짓는 성급하게 사람. 단정 짓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 못 받죠. 신뢰 못 받죠. 네. 상황도 성급하게 단정 지어. 네. 이 상황 딱 이거야. 각 나오잖아. 네. 뭘 더 봐. 근데 이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 나도 그렇게 할 것 그렇죠. 같다.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렇게 평가를 하겠구나라고 네.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신뢰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판단이 본인 중심적이면서 성급해. 네. 타이밍이 빨라. 그리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그냥 선을 그어버려. 상황 판단도 빠르고 사람에 대한 판단도 본인 중심적으로 빨리 해버려요. 네네네. 근데 이런 유형은 신뢰받기가 쉽지 않죠.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딱 각을 보면 알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상황은 딱 이거야. 를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죠. 아,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겠구나. 네네. 깊이 있는 신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보면 네. 이제 일을 할 때 있어서 똑똑하기는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도 네. 의심을 배제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위임을 하지 못하고 일을 맡기지 못하고 네. 일을 맡기고 나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내가 내 해야 일인데. 돼. 결국 내가 해야 되는구나. 네. 아유, 쟤한테 맡겼더니 별로 썩 신통치가 않고 결국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편협함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아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와가지고 싱크대 문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이거 했니 어쩌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맡길 부분은 좀 맡겨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의심할 거면 맡기면 안 되고 맡기면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맞아. 그죠? 의심할 거면 맡기면 안 돼요. 그리고 맡기면 사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사실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맡기는 척 하면서 결국 제대로 못 맡기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자기 검열하는 거예요. 그죠. 저 모 선배가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혼자서 으쌰으쌰해서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장님이 딱 보다가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 할 때마다 이거 들고 국장님 사사건건. 속도도 엄청 느려지고 그죠. 퍼포먼스도 낮아지고. 그죠. 이 사람이 사실 좀 맡겨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신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상대방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가지였죠? 네, 7가지를 다 보면 저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든지 너를 버릴 수 있어. 이 느낌을 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능력을 좀 과신하면서 자기 에고를 부풀리는 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스마트함, 똑똑함이 본인에게 독이 되는 유형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똑똑하기만 한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신뢰라는 거는. 그죠. 신뢰라는 것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역량, 똑똑함,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책임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데 딱 본인이 똑똑하기만 하다고 해서 사실 전적으로 신뢰받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똑똑함을 너무 과신해서 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네. 결국은 신뢰가 이제 깨지는 유형들입니다. 그렇죠. 신뢰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든 진짜 최대 퍼포먼스를 내려고 노력을 그쵸. 하다가 잘 안 됐을 때도 그래도 널 믿어줄 사람, 그쵸. 날 믿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신뢰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 한 삐끗하면은 이 사람 나 버릴 것 같아, 손절을 당할 것 같아 이러면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같이 일하기도 힘들고 상대방을 믿지도 않고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 네네. 이런 이제 결과가 벌어지는데 네. 뭐 단적인 예로 메신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메신저 효과. 메신저 효과. 그게 뭔가요? 메신저 효과는 무엇이냐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네. 박전무가 대표이사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김전무가 대표이사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갑니다. 네. 똑같은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대표이사님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비서부는 이미 박전무는 오늘 또 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전무는 기분 좋게 사인 받고 나올 거라는 거를 대표이사님 비서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대표이사가 생각하는 박전무와 김전무의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박전무가 들어가면 이제 살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대표이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박전무, 너처럼 전적으로 무능한 새끼들이 전무야 알았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 거죠. 살벌하게. 근데 김전무는 똑같은 보고서를 들고 가도 네. 인정받으면서 오히려 조언을 해줍니다. 김전무 좋은데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들어올 때부터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네. 왜? 신뢰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메신저 효과죠. 네. 근원적 신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신뢰도가 설득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보고서를 잘 만들고 네. 어떤 팩트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네. 내가 상대방에 있어서 신뢰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네. 네. 고민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신뢰도도 사실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신뢰가 쌓이는 단계가 있다는 단계가 있죠. 어떻게 되나요? 이 도키 다에스케라는 사람이 지은 왜 나는 영어부터 배웠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나는 영어부터 배웠는가? 네네. 이 도키 다에스케는 골드만삭스의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골드만삭스 정도면 평범한 직원은 없죠. 그렇죠. 원 오브 댐으로 입사를 해서 일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10년 넘게 역임했던 대단한 분인데요. 네. 이분은 골드만삭스의 핵심 클라이언트들을 신뢰도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눕니다. 클라이언트들. 네. 1단계 클라이언트 신뢰도부터 5단계 신뢰도 클라이언트까지를 쫙 나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1단계 신뢰도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어떤 부탁을 하면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좀 바쁘거든요. 네. 요 정도 차가운 정도의 단계. 신뢰가 거의 없는 단계. 거의 스팸 처리 당하는 신뢰도가 1단계입니다. 네. 2단계 신뢰도는 신뢰가 약간 있어요. 근데 형식적인 정도의 신뢰예요. 네. 근데 저 사람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제안을 하면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의 신뢰도가 2단계입니다. 낮죠 아직까지. 네. 근데 스팸 처리 당하지는 않아요. 네. 3단계 신뢰도는 이 사람이랑 일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의 신뢰도입니다. 저 사람 몇 번 거래도 해봤고 주위의 평판도 알아봤고 그다음에 나랑 실제로 일을 하는데도 괜찮았어. 저 사람 일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어. 저 사람이랑. 요 정도 3단계. 이 사람과는 기본적으로 점심을 한 끼를 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는 쌓였어요.
4단계 신뢰도는 신뢰가 훨씬 높습니다. 이 4단계 신뢰는 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면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내 시간과 비용을 할애를 해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도의 신뢰입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4단계는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신뢰. 5단계 신뢰도는 궁극의 신뢰.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주는다. 이 사람 이런 사람 몇 명 없어요. 대표님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들어주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죠. 5단계 정도 되면 궁극의 신뢰도. 묻고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난 들어준다. 무조건 사인한다. 네. 1단계부터 5단계의 신뢰도가 있는데 네. 도끼 다이스케는 이렇게 합니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네. 신뢰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4단계에 이르기 전에 무리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오히려 비즈니스를 망친다. 이건 성급한 접근 방식이다. 4단계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제안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급한 비즈니스고 이건 오히려 비즈니스를 망친다. 일단 신뢰를 먼저 쌓으라는 것이죠. 저 당장 그만둬야 될 게 그죠?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해 보시기에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꽤 좋은 제안을 했는데 꽤 심각한 제안을 했는데 저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없어. 그럴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해요. 4단계 이상의 신뢰도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은 부탁을 해도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해볼까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1, 2단계에서 신뢰가 쌓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어떤 제안을 막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뭐야? 부담되죠. 훅 들어오네. 나랑 혹시랑 그런 관계도 아닌데 왜 저래? 언제 봤다고 그래?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일단은 사실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의 관점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신뢰를 쌓을까? 신뢰를 먼저 3단계 적어도 3단계 이상으로는 어떻게 쌓을까? 를 고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급해서 신뢰를 쌓기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신뢰도를 4, 5단계 형성하고 있는 메신저를 빠르게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훨씬 더 내 메시지의 신뢰도는 높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나는 저 사람의 신뢰도가 1단계인데 저 사람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내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메시지의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신뢰도 우리나라가 뭐 그 야 내가만 이 서장이랑 뭐 이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수준의 그런 뭐 인맥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쌓아 나간 신뢰 자본이 어느 정도 수치인가. 물론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뢰 자본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동아시아권, 중국, 일본, 한국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신뢰 자본 형성이 필수적인 나라들이고요. 오히려 실용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예를 들어 미국이다 아니면 유럽이다 이런 나라들은 신뢰가 기본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신뢰가 조금 적더라도 이익이 되면 나는 거래를 하겠다 이런 것이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문화마다 약간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신뢰라는 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장사는 뭐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추상적이죠. 그런 추상적인 건지 잘 안 와닿죠. 근데 이 신뢰를 하면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과 직결되고 신뢰를 쌓았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신뢰 자본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면 훨씬 더 일의 효율이 높아지고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이거 정말 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